요즘 따라 남편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아무리 바빠도 7시 전에 집에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회식이 잦다, 거래처 미팅이 있다, 갑자기 부장님이 부르셨다. 그런 말들을 핑계처럼 반복하면서 10시,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늦은 귀가였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피곤하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한참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들어간 걸 봤거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누군가에게 투정을 부리는가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샤워도 안 하면서 욕실에서 혼자 실실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웃음에 이상하게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건 처음엔 의심이 아니라 그냥 서운함이었어요. 이 사람 언제부턴가 나한테 웃음을 잃어버렸구나. 근데 그 웃음을 다른 데서는 짓고 있는 거구나. 그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엔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는데도 남편의 눈빛이 자꾸 허공을 떠돌더라고요. 제 이야기에 대답은 하는데 대답 같지가 않았어요.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말 안 해도 느껴지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요즘에 그거 재밌다던데.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화가 끝나고 핸드폰을 뒤적이는 모습에서 무언가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잡는 것처럼 바삐 손가락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요. 목소리는 낮췄지만 웃음은 낮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낯선 이름, 익숙한 웃음, 조용한 속삭임. 그 조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까지만 해도 저 자신을 믿지 못했어요. 괜히 나 혼자 오해하는 건 아닐까?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피곤해서 예민한 걸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붙일 수 없는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폰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들어갔어요. 잠금 화면이 꺼지기 전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알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까 말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건 그냥 친한 누나나 여사친한테 보낼 말이 아니잖아. 그 웃음, 그 눈빛, 그 회식 핑계들 다 이 문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문자 하나가 제가 지난 11년 동안 쌓아온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어요. 저는 이 결혼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끝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 게 사흘을 내리 알았습니다. 진짜로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눈만 감으면 자꾸 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그 한 단어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실수로 잘못 온 문자일까? 그렇게 수십 번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끝났구나.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구나. 그래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 혼자 의심하고 오해했다가 괜히 부부 사이에 금 가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확실해야 했어요. 그래야 제가 어떻게든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잠금은 쉽게 풀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손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이름, 낯선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유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대화창을 열자마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근데 자꾸 생각나서 미치겠어. 보고 싶다. 이틀이나 어떻게 참아. 나 진짜 못 참겠어. 오빠 아내는 눈치 못 챘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보다 앞서온 건 허탈함이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결혼을 지켜왔는지 알긴 할까?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며 울고 다독였는데 그 시간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요? 방 안에선 샤워기 물소리만 들리고 있었고 저는 손에 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문을 열고 따지고 싶고 그 사람 이름을 소리쳐서 물어보고도 싶고.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끝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먼저 누워서 자는 척을 했어요. 남편은 욕실에서 나와 조용히 침대에 들었고 제 등을 돌린 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구나. 혼자 상처받고 혼자 참고 혼자 울기엔 그들이 만든 이 판이 너무나도 뻔뻔하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젠 내가 뭘 해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해서 시작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유진, 그 이름을 절대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이름 하나만 들고 시작했어요.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만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였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 SNS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프로필 사진 하나, 배경 사진 하나만으로도 실마리는 충분했어요. 남편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유진의 프로필을 눌렀고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호기심 반, 분노 반으로 눌러봤죠. 그녀의 피드는 예쁘게 잘 정돈된 삶처럼 보였습니다. 전시회 포스터, 예술 작품 사진, 고급 레스토랑, 와인잔, 무심하게 찍힌 명품 가방. 남편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 같았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중 몇몇 장소가 낯이 익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거래처 접대라며 찍어서 보낸 사진들. 술집 조명, 뒷배경, 메뉴판까지 어딘가 겹쳐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녀의 소개란에는 문화재단 큐레이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유진. 한자도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본 그 유진이 맞았습니다. 프로필을 조금 더 들여다보다가 정말 우연히, 정말 어이없게 그녀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딸바보 엄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사진. 잠시 멍했습니다. 남의 남편을 자기야라고 부르던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댓글이었습니다. 언니, 민호 오빠랑 주말에 놀러 간다면서요. 우리도 애 데리고 같이 가요.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됐어요. 이 여자는 유부녀라는 걸. 그리고 아이까지 있는 엄마라는 걸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사람도 결혼을 했고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이 모든 걸 알고도 내 남편과 그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상대가 누군지 알았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민호라는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그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상처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사실을 혼자 안고 있는 건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을 단서로 삼아
저는 조금씩 주변을 좁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게시물 중에서 가족 나들이 사진이 있었고 거기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사진을 캡처한 뒤 남편의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단체 회식이라고 보내준 사진 속 멀찍이 찍힌 남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같은 테이블, 같은 장소. 모르는 척 했지만 그들끼리는 이미 아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예전에 미술재단이랑 일했던 거 있었지? 그쪽 대표 이름이 뭐였더라? 유진이었나? 이름이 좀 특이했는데. 남편은 조금 뜸을 들이더니 문화재단 쪽 큐레이터?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그냥 행사 때 몇 번 마주친 정도지. 왜? 아니야, 그냥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서. 그 대화를 끝으로 저는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호 씨에게 다가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말해줘야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가 대놓고 말을 꺼낼 수는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접근해야 했습니다. SNS를 뒤져보니 민호 씨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주 3회는 동네 피트니스 센터에 다닌다고 적혀 있었죠. 장소는 다행히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헬스복도 새로 사고 이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평범하게 시작했죠. 며칠 동안은 조용히 민호 씨를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묵묵히 운동만 하더군요. 누군가와도 특별히 말 섞지 않고 거울만 바라보며 묵묵히 무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일째 되는 날, 저는 일부러 물통을 떨어뜨린 척하며 말을 걸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저처럼 말을 삼키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번 더 마주치게 되었고 조금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날씨 얘기, 운동 얘기, 식단 얘기,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유진 씨 남편분 맞으시죠? 그는 순간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어요. 네. 맞는데 혹시 누구세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유진 씨가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말이 멈췄어요.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근데 조용히 살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제 조용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요. 민호 씨와 저는 그날 이후 아주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누구에게 들킬까봐 두려웠던 것도 있지만 서로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어색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어떤 감정을 공유해야 하지? 그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죠. 저희 남편 언제부터였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민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확실히 안 건 2달 전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반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주말마다 재단 행사, 출장, 갑작스런 외부 회의, 처음엔 그냥 열심히 사는 줄 알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우리 둘 다 같은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혼자 의심하고 혼자 쏙 태우고 혼자 이걸 내가 감당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 긴 시간.
정확한 증거 모으고 계세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민호 씨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일부, 사진 캡처 위치까지 정말 꼼꼼하게 기록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걸 왜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야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나누고 흔적을 정리하고 그리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연말 송년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외부인 참석도 가능한 자리라면서 몇몇 직원들의 배우자도 초대된다는 말까지 흘려들었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런데 가보면 어때?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바로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뭐 어색하진 않겠어? 어색한 건 그쪽이겠지. 속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송년회 날이 다가왔고 저는 새 옷을 입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왜 이렇게 단정하게 입었어? 하고 묻더라고요.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괜히 민폐되긴 싫어서.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불편해 보였던.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그 중엔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그녀 유진도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잠시 후 조용히 등장했고 유진과 남편 그리고 우리 넷은 운명처럼 그 한 공간 안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제 남편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그녀의 얼굴이 그 순간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웃는 척만 하더군요.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억눌러왔던 분노가 차가운 기운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뜨겁게 분출하지 않고 서서히 퍼지는 냉기 같은 감정. 그녀가 민호 씨를 봤을 땐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호 씨는 말없이 그녀를 지나쳤고 남편은 그 상황을 눈치도 못 챈 채 동료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웃기죠.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그들만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행사 내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사람들과 인사하고 대화에 끼고 남편 옆에서도 전혀 어색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자기 부인은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줄 알았겠죠.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착각.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유진 옆에 다시 한번 조용히 섰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익숙하지 않아도 그 시선이 낯설지 않으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녀는 그제야 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쪽 남편이 곧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고요. 오늘 좀 피곤했지? 남편이 묻더군요.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피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되진 않았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하루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자료 정리 끝나면 공유 드릴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거짓말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낼 시간이었거든요. 그들 스스로 감추고 있던 민낯을 그들 스스로 마주하게 할 시간.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균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송년회 이후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SNS 활동도 줄어들었고 게시물은 대부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그렇다고 조용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유진은 조심스레 남편인 민호 씨의 변화를 감지했을 겁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불안함은 곧 남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당신 아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유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민호 씨가 전해줬습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고 했어요. 우리 집 사람? 걘 무관심해서 절대 몰라. 그날도 와놓고 멀뚱멀뚱 웃기만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게 그렇게 자신 있었나 보죠. 하지만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제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남편이 거래처에서 주고받은 이메일들, 출장 일정서, 계약 내역, 접대비 정산표 같은 걸 조용히 살폈습니다. 작은 모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출장 간다던 날 실제로 결제된 교통비는 없었습니다. 접대한 거래처는 존재하지 않았고 같은 날 유진의 미술재단 행사 포스터가 온라인에 떠 있었죠. 같은 장소, 같은 날짜. 남편은 회사 카드를 유진의 행사 홍보용 인쇄물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이었죠. 문화재단 측과의 부적절한 유착. 이 정도만 해도 누군가 문제 삼으면 무사하긴 어렵겠더라고요. 한편 민호 씨도 유진의 계좌 흐름과 위치 기록을 추적해가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유진은 제 남편과의 만남에서 사용한 숙박 결제 내역을 자신의 남편 명의 체크카드로 처리했더군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료들을 각각 정리해 법무법인에 의뢰했습니다. 민호 씨는 상간자 소송 준비에 착수했고 저는 남편의 회사 내 비위 사실을 내부 제보 창구를 통해 전달했어요. 우리는 절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처럼 조급하게 굴지도 않았어요. 단지 정확한 절차대로 하나씩 차근히 무너뜨려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진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문화재단 내 익명감사 제보가 접수되면서 그녀는 투명성 위반 이슈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됐고 급하게 내부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담당했던 프로젝트 예산 흐름에 문제가 있었고 그중 일부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어요. 바로 남편과의 만남을 위한 비용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도 회사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접대비 유용 정황과 외부 업체와의 사적 유착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이 하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당신이 한 행동들 전부 받아들이기까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날이 수백 번은 있었을 거야. 남편은 그제야 서류를 내려다봤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냥 당신이 만든 거울을 당신 앞에 세워준 것뿐이야. 그날 이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친절해졌고 퇴근도 일찍 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는 듯이 행동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말끝마다 미안하다고 해도 그 미안함은 저한테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거든요. 그가 뒤늦게 사정을 해도 이미 제출된 증거와 소송 서류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
그 흔들림을 다시 붙잡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유진 역시 모든 걸 잃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내부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 특정 기획자 비리 의혹이 실명 없이 거론되었죠. SNS 계정은 삭제됐고 그녀의 흔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민호 씨는 이혼 소송과 양육권 분쟁을 동시에 진행했고 딸아이와 함께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요즘엔 전업으로 육아를 하며 그동안 준비해온 에세이 출간 작업도 병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삶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건 제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을 만든 거였어요. 그동안 함께 쓰던 계좌에서 모든 돈을 분리했죠. 그 다음엔 몇 년 전부터 구상만 해왔던 부동산 스타트업 창업 아이템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후배와 팀을 꾸리고 첫 사무실을 냈을 땐 그 조그만 공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불면증도 사라졌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 일련의 사건들이 마치 몇 해 전 일처럼 느껴질 만큼요. 아직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겠다는 용기는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어요. 그게 제겐 가장 큰 변화였죠. 어느 날 아침 혼자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그 순간 문득 제가 미소 짓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전엔 이런 고요함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더라고요. 무너질 듯 불안했던 시간들 대신 이제는 단단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제 삶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내 몸을 감싸던 뜨거운 물줄기는 오히려 얼음처럼 차게 느껴졌다. 몇 년을 함께한 사람이 날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함께 그렸던 미래는 조각난 유리처럼 바닥에 흩어졌고 그 속에 비치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편이 공허하게 얼어붙었다. 결혼식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다시는 그녀를 마주치지 않게 만드는 것, 어떻게든 사라지게 하는 것. 나는 샤워기 아래서 조용히 울었다. 겉으로는 뜨거운 물에 젖어 있었지만 속으로는 김보라를 위해, 아니, 나 자신을 위해 울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믿고 싶었던 사람, 내 마지막 사랑, 초등학교 3학년,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든 그날부터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었다. 그때 내 친구였던 박지훈, 그는 마치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 나는 항상 열심히 공부했고 반면에 그는 늘 책상에 팔을 얹고 딴청을 부렸다. 그러던 어느 오후 철자 테스트 중 그가 내 답을 베끼려 했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결과 그는 낙제했고 담임인 김태연 선생님은 그에게 제대로 공부하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에 날린 첫 비수였다.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교실을 박차고 나갔고 나를 향한 분노로 다시 돌아왔다. 나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다. 나는 그 반에서 제일 작은 아이였고 그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다. 나보다 가진 것도 많았다. 집안 형편도 외모도 인기도 모두 그의 것이었지만 단 하나, 나는 똑똑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나를 싸움으로 도발했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길 수는 있겠지만 내 코를 부숴볼 작정이라면 각오는 해. 그 말에 그는 나를 싸울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며 조롱했다. 누구나 너를 실패자라고 생각해. 그의 말은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아니었기에 더 그랬을 것이다. 유치원 시절부터 내 여자친구였던 김보라를 며칠 후 그는 일부러 내 앞에서 빼앗았다. 그는 비웃으며 내게 정말 김보라를 좋아하냐고 물었고
물 마시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서는 그 앞에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눈물이 나기 전에 도망쳤다.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집까지 갔다. 발자국마다 울컥거림이 배어 있었고 집에 도착해서는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너무나 냉정했다. 왜 아무 여자도 너보단 박지훈을 택할까? 잘생기고 키도 크니까 당연한 거 아냐? 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는 더 큰 말로 내 마음의 못을 박았다. 박지훈처럼 안 생긴 걸 인정해. 그래야 내가 덜 아프지.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누구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다. 기껏해야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그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진시였고 나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김보라에 대한 사랑도, 언니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엄마에 대한 마지막 애정도 그날로 끝이었다. 부모님은 결국 이혼했고 나는 아버지와 살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내 언니만 데리고 외출했고 나는 늘 그림자처럼 집에 남겨졌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더니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넌 내 친아들이 아니야. 그 순간 내가 왜 항상 외부인처럼 느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충격은 깊었고 엄마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고 내가 더 묻자 손이 먼저 날아왔다. 감정은 사라졌고 나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울지 못했고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저 모든 걸 이겨내겠다고, 나만의 인생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할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이수진을 만났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박혀 있었고 나는 다시는 어떤 여자도 믿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김보라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나는 책 속으로 숨었다. 현실보다 더 선명한 세계가 거기에 있었고 나는 스파이나 우주비행사가 되어 내가 가지 못했던 인생을 대리로 살아갔다. 현실은 그 어떤 모험보다 따분했고 그래서 나는 고전문학에 빠져들었다. 사전을 곁에 두고 낯선 단어들과 씨름하며 언어의 숲을 헤매는 것이 내 유일한 위로였다.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책 속의 길을 잃었던 그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나는 지역 커뮤니티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가르치게 되었고 때때로 만화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의도 했다. 내 석사 논문은 아이들이 읽는 만화가 도덕적 시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4년제 대학의 문은 내게 열리지 않았다. 한편 김보라는 박지훈과 함께 떠났다가 금세 버려졌고 다시 내게 돌아오려 했지만 나는 이미 그녀와의 모든 대화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후였다. 4학년 그해 나는 다시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이수진과 함께 다니던 학교에서도 박지훈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가 그와 함께 걷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는 2주 만에 그녀를 차버렸고 그녀는 상처 입은 마음으로 내게 돌아왔지만 나는 쓴웃음밖에 지을 수 없었다.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었다. 6학년 생일 파티, 나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빌려 친구들을 초대했지만 박지훈만은 제외했다. 그런데도 그는 나타났고 또다시 누군가를 데려갔다. 이번엔 박현식. 그는 나중에 내 어깨에 기대어 울며 말했다. 그가 그녀 마음을 부쉈어. 나는 이제 그의 패턴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동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한영외고라는 특목고에 다녔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 이수빈을 만났다. 박지훈과 멀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내가 이수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미 박지훈과 사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치과의사였고 그 빈자리를 고급 자동차와 명품으로 채워주었다. 반면 나는 늘 입던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교통수단은 버스가 전부였다.
포르쉐를 타는 남자가 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자주 궁금했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15살에 나는 정지윤과 사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처음으로 완전히 믿고 맡긴 사람이었다. 그리고 16살, 나는 그녀를 아이스잉크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우연히 박지훈과 다시 마주쳤다.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지훈은 아이스링크 위에서 웃었고 나는 그녀가 웃을 수 있도록 일부러 넘어지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순간 박지훈이 스케이트를 타고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습관처럼, 아니 본능처럼 정지윤에게 가볍게 눈짓을 던졌다. 내가 보기엔 분명한 플러팅이었다. 그가 뭔가 더 하려 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가 어찌됐든 두려울 게 없었다. 하지만 내 표정에 서린 경고를 읽은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고 다시 잠보니를 타고 얼음 위를 정리하러 떠났다. 아마 알았던 거겠지. 거기서 또 싸움을 벌였다간 그 알바도 잃게 될 거란 걸. 그 시절 모든 여자들은 그에게 끌렸다. 잘생긴 얼굴에 능청스러운 말투, 그리고 아버지 덕에 풍족한 배경. 나는 그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늘 단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최선을 다하려 했고 정지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얼어붙은 골목을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대의 차량이 미끄러져 우리 쪽으로 돌진했다. 나는 피할 수 있었지만 망설임 없이 그녀를 내 등 뒤로 밀어냈다. 그 순간 차가 내 몸을 그대로 덮쳤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팔과 다리는 석고에 쌓여 있었고 통증이 온몸을 갈라놓을 듯 했다. 나는 그래도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이틀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정지윤은 2번 나를 찾아왔다. 그때 나는 스스로를 영웅처럼 느꼈다. 그리고 순진하게도 여자라면 누구나 영웅을 사랑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말했다. 왜 그렇게 늦게 피했어? 너도 다치지 않았어야지. 나는 나보다 그녀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후 몇 주 동안 목발에 의지하며 정지윤을 데려 영화도 보러 갔지만 그녀는 내 옆에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다. 다음 주 토요일 그녀는 감기에 걸렸다며 영화를 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위해 델리에서 치킨 수프를 사서 조심스레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목발을 짚으며 그녀의 집 계단 앞에 섰을 때 정지윤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새로 세팅한 머리에 화장까지 완벽히 마친 채 반짝이는 프로무 드레스를 입고 그녀는 내 모습을 보자마자 경악했다. 그리고는 소리쳤다. 당장 가. 그 순간 박지훈이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고 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참을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치킨 수프를 그녀의 머리 위에 그대로 부었다. 따뜻한 국물이 그녀의 얼굴과 드레스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박지훈은 나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나는 너무 화가 나 있었기에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목발을 휘둘러 그를 밀쳐냈고 한쪽 무릎을 향해 강하게 걷어찼다. 나는 도망쳤다. 눈물인지 분노인지도 모른 채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안고 정지윤을 구해준 대가로 영원한 사랑을 기대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 그 후 우리는 같은 학교에 있었지만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 내 삶은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고 지역대학에 진학한 나는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 박지훈은 부유한 파티 학교로 떠났지만 나는 그동안 15cm나 자랐다. 그는 여전히 키가 컸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작은 아이가 아니었다. 책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정신과 치료보다 훨씬 저렴했고 무엇보다 안전했다.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던 어느 날 그녀를 만났다. 수진. 나보다 2학년 아래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수지 큐라고 불렀다. 우리는 문학과 삶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카프카와 시간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던 어느 날 나는 무심코 말했다. 너한테 키스해도 돼?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릴 새도 없이 우리의 입술은 맞닿았다. 순간 나는 잃어버렸던 감정을 되찾은 듯 했다. 신뢰, 따뜻함, 그리고 설렘. 이번에는 확신할 수 있었다. 수진만큼은 박지훈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9월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데이트를 했고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계절이었다. 내가 그토록 낯설었던 행복이란 감정을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게 안겨주었다. 나는 그녀를 가족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내 엄마는 한 번도 격려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수진을 훑어보며 이렇게 말했다. 얘가 내 여자친구라고? 참 예쁘다. 내가 이런 애를 만날 수 있을 줄 몰랐네. 이어 어이없다는 듯 수진에게 물었다. 너는 왜 이 아이를 좋아하니? 수진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는 귀엽고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를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울음을 참느라 숨을 삼켜야 했다.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말보다 수진의 손길이 나를 더 진실되게 만들어준다는 걸. 우리는 둘 다 신뢰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반복된 외도로 우리 가족을 떠났고 수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비슷한 상처들이 우리를 묶어주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사랑은 신뢰 없이는 절대 자라지 못한다는 걸. 그런 사랑은 결국 환상일 뿐이라는 걸. 그러던 추석 방학, 나는 치킨 샌드위치를 먹으며 책에 빠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야, 실패자. 박지훈이 친구들과 함께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 여자 생겼다며? 진짜야? 어차피 내가 뺏을 거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난 그녀와 결혼할 거야. 내가 그걸 방해할 수는 없어. 그는 코웃음을 쳤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못생긴 실패자랑 살 여자가 있을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미 너를 싫어하는 여자를 찾았거든. 이름이 뭐야? 그가 물었고 나는 말했다. 수진. 그 순간 수진이 조용히 그의 뒤에서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박지훈의 얼굴을 후려쳤다. 전현이라고? 너 제정신이야? 그녀는 내 옆에 와서 앉으며 말했다. 넌 우리 아빠만큼이나 멍청한 놈이야. 그날 이후로 박지훈은 더 이상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처음으로 조금 안쓰럽게 느꼈다. 이 깨져버린 가족의 불균형은 결국 그의 내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던 그였기에 이런 식으로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박지훈은 관계를 시작하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오래 지켜낼 줄은 몰랐다. 그는 타오르는 불꽃을 사랑했지만 그 불꽃이 사그라질 틈도 주지 않았다. 결국 누구도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원하지 않았다. 아무리 매력적이고 가진 것이 많다 한들 말이다. 더구나 박지훈이 암호화폐 열풍이 막 시작되던 시절 남들보다 먼저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은 나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추석 모임에서 거리낌 없이 자랑했고 마치 자신의 과거 모든 실수를 보상이라도 받았다는 듯 의기양양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어쩌면 그의 죽음조차 나를 향한 마지막 화살 같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는 종종 그가 어딘가에서 나를 비웃으며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상처를 건드리며 그의 유령이 미소 짓는 듯 했다. 물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수진에게는 하지 않았다. 세상 누구보다 그녀만큼은 나를 믿어줬으니까. 요즘은 내 스탠다드 푸들,
마타가 내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말 그대로 내 작은 인생 조력자다. 마타는 따뜻하고 영리하며 놀라울 정도로 감정에 민감하다. 나는 그녀를 개인 탐정 마타라고 부르곤 한다. 사람들은 가끔 신과 대화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마타의 눈빛에 귀를 기울인다. 그녀는 언젠가 나를 수진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의 집 앞으로 이끌었고, 당시에는 단순한 산책으로 여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많은 의미가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우리는 60대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함께였고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녀가 나를 속일 거란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몇 년 전 동네의 매력적인 이웃 형제와의 어색한 순간,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와의 과도한 친밀함 같은 일들이 겹치며 내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물론 나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스스로의 의심을 편집증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수진의 중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는 정말 매혹적인 여자였다. 그녀는 원하는 남자를 거절당한 적이 없었고 존재만으로도 눈에 띄었다. 안타깝게도 리는 30년 전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의 일이 수진을 더 깊이 나에게 묶어두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다. 수진은 내 엉덩이 수술 후 정성껏 나를 돌보았고 나는 그녀의 무릎 수술 후 그녀 곁에 있었다. 그건 누가 보기에 로맨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형태였다. 우리는 함께 지역 커뮤니티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고 은퇴한 지금은 나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우며 입시 상담도 하고 있다. 매주 마타와 함께 지역 요양원을 방문하면서 그곳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를 보낸다. 대부분은 자신이 사랑했던 반려동물에 대한 추억이고 나는 그 기억들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있기에 더욱 귀 기울여 듣는다. 마타가 특히 친근하게 다가가는 어르신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일종의 신호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녀는 뭔가를 느낄 줄 아는 게다. 마타는 수진을 제외하면 내가 평생 만난 이들 중 가장 자비롭고 따뜻한 존재다. 은퇴 후 여유가 생긴 나는 갱스터 영화를 보는데 푹 빠졌다. 대부 시즌은 거의 대사를 외울 정도이고 특히 1편과 2편은 예술이라 느낀다. 3편은 실망스러워서 겨우 20번만 봤다. 반면 수진은 로맨스 소설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중년 여성을 사랑하게 된 젊은 남자의 이야기를 직접 쓰고 싶어 했다. 내가 그거 자전소설 아냐? 하고 웃으며 물었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젊은 남자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말이 껄끄럽게 느껴졌다. 농담으로 넘기기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지금도 수진을 볼 때면 18살 그 소녀가 보인다. 나에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6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일지 몰라도 내 눈엔 그렇지 않았다. 6개월 전 그녀의 오빠 박지훈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인은 질투심 많은 남편이 아니라 심장병이었다. 오히려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단 말인가? 하고 놀랐다. 그가 떠난 후 수지는 그를 너무도 애틋하게 회상하기 시작했다. 마치 지금껏 그를 그리워해왔다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그 변화가 낯설고 불편했다. 오랫동안 박지훈을 미워했던 그녀가 그의 죽음 이후에야 그렇게 존경심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심리일까? 더 놀라운 건 박지훈이 암호화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진에게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수진의 태도엔 묘한 변화가 감돌기 시작했다. 수진은 이성훈이라는 젊고 잘생긴 변호사를 고용해 상속세를 처리하게 했다. 우리 가족의 오랜 법률 친구가 은퇴하면서 대신 고용된 인물이었는데 그는 매끄러운 말솜씨와 매력적인 외모로 금세 수진의 신뢰를 얻었다. 나는 그가 이탈리아어로
무언가를 속삭일 때마다 왠지 불편했다. 내 아버지는 진중하고 윤리적인 사람이었고 내게 늘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직업군이 바로 변호사였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 이후 나는 아직도 가끔 눈물이 흔다. 어릴 적 아버지가 내 동생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10만 원을 주었고 나는 그날의 소외감을 잊지 못한다. 그 작은 기억 하나가 나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생생하다. 그 이후로 나는 종종 나는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잠을 설쳤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내가 미치게 될 수도 있었던 날들을 만들었던 건 사실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당신을 죽이지 않은 고통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거의 불사의 존재가 아닐까. 이성훈의 책상 위에는 모델처럼 보이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사무실은 고급차 포스터들로 장식돼 있었다. 모든 게 다 잘 짜인 인생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그건 어쩌면 예전에 박지훈에게서도 봤던 바로 그 눈빛과 닮아 있었다. 내 꿈은 어쩌면 너무도 단순한 것이라 누군가에겐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다. 화려한 포르쉐나 이국적인 섬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수진과 함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해변에 나란히 누워 얼굴에 스치는 바닷바람을 느끼며 가끔은 손끝에 닿는 차가운 음료를 나누는 그런 오후를 꿈꿨다. 내게는 그저 오래된 BMW 한 대만으로도 충분했고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더라도 아직 길 위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나이 든다는 건 어쩌면 그렇게 속도보다는 방향을 택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월은 늘 뭔가를 앗아간다. 우리가 점점 더 나이 들어가며 가장 뼈아프게 체감하게 된 건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이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수지는 그 상시의 감정에 유독 약했다. 그녀의 소중한 친구 지윤이 세상을 떠난 이후 어느 날 아침 그녀가 그 사실을 잠깐 잊었던 순간이 있었다. 기억을 되짚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무너져 버렸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흐느꼈고 나는 어떤 말로도 그녀의 불안을 덜어줄 수 없었다. 수지는 예전부터 모험적인 삶을 동경해왔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어느 날 옛날 유행가를 흥얼거리며 남은 삶은 즐겨야 하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기분 전환이라 여겼다. 하지만 형에게서 물려받은 상속금을 받고 그녀는 예전 같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자동차였다. 중고지만 깨끗했던 토요타를 밝은 빨간색 컨버터블 포르쉐로 바꾸었다. 내가 이럴 자격은 있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더 부드럽고 덜 튀는 은색 메르세데스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그건 노인차잖아 라고 잘라 말했다. 이후로 그녀는 연달아 여러 미용 시술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변화들을 응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얼굴에서 익숙한 표정을 찾기 어려워졌다. 내가 사랑했던 세월의 주름조차 따뜻하게 보이던 그 모습은 점점 낯설어졌고 나는 속으로 질문했다. 다음에 떠날 사람은 혹시 나일까? 그 두려움은 점점 자라났고 어느 날은 밤이 깊어도 잠들지 못할 정도였다. 수지는 최근 들어 신체적 거리감도 함께 만들었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나를 이유를 대며 점점 더 자주 피했다. 피곤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서. 그 핑계들은 마치 가시덤불처럼 엉겨붙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그녀는 산책을 나가기 전마다 헤어와 메이크업에 꼬박한 시간을 들였다. 요가복을 입은 그녀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네를 돌아다녔고 집으로 돌아올 땐 피곤한 얼굴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아지 마타는 그다지 지친 기색이 없었다. 우리 동네는 단순한 구조라 산책길도 길게 뻗은 하나의 길로 되어 있다. 나는 수진이 산책 중 몇몇 특정한 집 앞에서만
유난히 관심을 보인다는 걸 눈치챘다. 내 동생의 집, 아들의 집, 거기 계단은 마치 그녀에게 익숙한 언덕처럼 가볍게 오르내렸지만 생소한 집 앞에선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흐린 날 오후, 수진이 미용실 예약 때문에 외출할 동안 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고, 우연히 그녀가 늘 피하던 그 낯선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 주소를 뇌리에 깊이 새겨두었다. 아무 일도 아니기를 바랐지만 내 직감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나는 그녀에게 정면으로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수지는 평소에도 사적인 일에 대해선 말을 아꼈고 그녀의 휴대폰은 늘 잠금되어 있었다. 통화 기록을 봐도 의심스러운 흔적은 없었다. 약국, 병원, 가족, 변호사, 그녀는 단단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날 밤 나는 벽난로 앞에 소주 2잔을 따르고 김광석의 노래를 조용히 틀어두었다. 잔잔한 기타 소리에 마음을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조금 멀게 느껴져. 우리 괜찮은 거야? 수지는 소주잔을 들었다가 한 모금 마신 뒤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냥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래. 요즘 너무 복잡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몸을 뒤로 뺐다. 왜 자꾸 날 몰아붙여? 나 지금 그런 기분 아냐? 그 말에 내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나는 진실을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래서 애플 에어태그를 사서 마타의 목걸이에 조용히 부착했다. 이틀 뒤 나는 수진에게 산책을 나가라고 말했고 그녀보다 20분 뒤에 출발해 그녀의 위치를 앱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지도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다. 그녀는 추적기를 제거하고 숨겼던 것이다. 수진이 한 수위였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날 기억해둔 집으로 조심히 다가갔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텅 빈 거실, 아무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마타의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뛰어오고 있었다. 나는 반가움에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수진과 그녀의 변호사 이성훈이 방 안에서 함께 있는 걸 보고 말았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손에 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무릎을 꿇고 우편함을 통해 외쳤다. 그녀는 내가 가져. 이혼해. 하지만 내 강아지는 건드리지 마. 아니면 문 부숴버릴 거야. 슬라이딩 도어가 잠깐 열렸고 마타는 나에게로 달려와 품에 안겼다. 그 따뜻함에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성훈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나는 SUV에 짐을 실었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만 내 집에 있어도 될까? 그리고 이유는 묻지 마. 그리고 또 한 번 울었다. 결혼의 종말, 내 순진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나는 수진이 어떻게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받았는지 따지고 싶지도 않았다. 어차피 그 집은 이제 그녀의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무를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집에 돌아왔다. 왜?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60이고 고혈압에 당뇨도 있어.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누가 알아? 이제 나 부자가 됐고 너랑 이 남은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나한테는 더 나은 사람이 어울려. 이제야 그럴 여유가 생긴 거야. 그 말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내 가슴 속에 박혀들었다. 배신이란 말로는 부족할 만큼 그 말은 내 중심을 산산이 부수었다. 반박하고 싶었다. 아니야, 그건 내 착각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엔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다. 아무리 되뇌어봐도 그녀의 말은 어딘가 사실처럼 들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고
가장 알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다. 결혼 중에 다른 남자들 몇 명 있었어? 4명.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답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부끄러워. 그 순간 나는 그녀가 그녀의 형처럼 변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다. 속이고, 배신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후회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칼날을 한 번 더 내게 들이밀었다. 그래도 적어도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바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러는 건 나 자신에게도 상처가 될 뿐이었다. 상처 위에 상처를 얹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물었다. 너네 새로운 남자, 내가 가진 거 다 얻고 나면 얼마나 더 버틸 것 같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그녀는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이라도 하듯 굳은 눈으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질 곳조차 없는 듯한 허물을 느꼈다. 나는 단지 아내를 잃은 게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진심과 충실은 언젠가는 보답받는다는 인생의 원칙 자체가 무너졌다. 젊었을 때 나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자리는 내게 무게감이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런 선택이 나만 바보로 만든 것 같았다. 사람들은 종종 거짓말로도 속임수로도 잘 살아간다. 아무 일 없이, 아무런 벌도 없이.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되고 싶지도 않았다. 수지는 그걸 알고 있었다. 캠퍼스에서 내가 30m 앞을 지나가는 예쁜 학생에게 눈길을 줄 때조차 그녀는 단번에 눈치챘다. 나는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수지는 그걸 꿰뚫는 눈을 가졌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한 번이라도 딴짓을 했더라면 그녀는 분명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마도 무릎을 꿇고 고백했을 것이다. 용서를 빌며 나 자신을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리고 무너진 믿음 위에서 나는 또 다른 진실을 목격했다. 그녀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수지는 상속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남자가 그녀를 떠나고 나면 그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침내 움직였다. 변호사 협회에 불만을 접수하고 그 남자를 상대로 직무태만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보험금은 내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나는 그 돈으로 조용한 콘도 하나를 샀고 그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던 삶에 아주 작지만 확실한 복수가 완성되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단지 내 체육관을 찾았다. 처음에는 관절을 위한 운동이었지만 어느새 내 습관이 되었다. 나는 대머리를 감추지 않기로 했다. 가발은 나답지 않았다. 여전히 관절염은 나를 괴롭혔지만 체중은 줄었고 몸은 조금씩 강해졌다. 마타와 함께 공동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햇볕과 개의 순수한 눈빛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마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고 나는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신부님의 두 번째 소개에서 행운을 만났다. 이름은 지연, 50대 초반의 과부였고 처음 나눈 대화는 무릎 통증에 관한 것이었다. 통증 완화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대학 시절 문학을 두고 열변을 토하던 나에게 무릎 관절약이 대화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건 뜻밖에도 따뜻하고 인간적인 연결의 시작이었다. 다행히 우리 둘 다 재혼이나 동거를 원하지 않았다. 사랑도 산도 지금은 너무나 소중해서 서로를 소유하거나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 점이 내게는 무엇보다 안도감이 되었다. 비록 신체적인 제약은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동반자로서 조용한 일상을 함께 누렸다. 친밀한 순간이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아파트로 돌아갔고
그 작별은 언제나 조금은 어색하고 조용했다. 나는 지연에게 소주를 소개했고, 우리는 때때로 10대처럼 자유롭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광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따스한 동행이 우리 관계를 이끌었다. 나이 들며 싱글바나 온라인 데이팅에서 어색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다행이었다. 60대의 남성이 젊은 파트너를 찾습니다라는 문장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민망하고 괴로웠으니까. 한편 내 전 아내와 그녀의 애인에 대한 소식은 차디찬 바람처럼 들려왔다. 그들은 유럽을 돌며 몇 달을 함께 지냈고, 그는 그녀에게 제네시스를 사게 했으며 스위스 롤렉스 매장에서 금 시계를 선물 받았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스위스 투자 사업을 권유했고, 그것이 전부 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녀는 빈털터리 상태로 낯선 제네바 거리 한복판에 남겨졌다. 그는 그녀의 돈을 모두 훔쳐 아내에게 돌아갔고, 수지는 철저히 버려졌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실을 알려주었다. 만약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아이러니에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토록 고집스럽게 진실을 외면하던 그녀가 결국 그런 방식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은 내 마음속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오래 사랑한 사람을 잊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나는 조금씩 감정을 정리하며 앞으로 걸어가려 애쓰고 있었다. 더 이상 나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응징보다도 혹독한 대가를 치른 셈이었다. 이건 카르마라 불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정직하지 못한 이가 마주하는 필연적인 붕괴였다. 결국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비틀즈의 오래된 노래처럼 그녀는 그 단순한 진실을 끝내 무시했다. 며칠 후 수진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듯 했다. 내가 정신을 차렸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그녀가 저질렀던 일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나는 웃으며 되물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큰 실수는 뭔데? 그녀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지 물었고 나는 덤덤히 말했다. 우린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야. 그 순간 내게 장난기 어린 생각이 스쳤다. 만약 $25,000 수표를 보내면 다시 고려해 볼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사랑을 그렇게 돈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55,000은 어때? 결국 그녀는 모든 돈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난 말하고 싶은 독설 몇 마디를 꾹 참았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이든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값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나는 마음을 접었다. 지난 수년의 대가로 나는 그 어떤 돈도 그녀에게 다시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국 나는 $1,000만 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이건 대출도 선물도 아니야.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보내는 돈이야. 그리고 나는 그녀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다. 이제 나는 지연과 함께 조금 더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나보다 젊고 활기찼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어떤 상처도 어떤 배신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플지언정 다시 걸어 나아갈 수 있다.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때로는 자신을 놓아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